만약에 내 연봉이 2천만 원인데 1년 동안 빚을 갚는데 2천만 원을 쓴다면 400만 원. 연봉 2천만 원. 그러면 DSR 100%.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런 뉴스 기사 본 적 있으시죠? DSR 규제가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DSR을 모르면 이제 대출도 못 받고 593만 명이 DSR 규제를 적용받는 2022년인데 이쯤 되면은 DSR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DSR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에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DSR의 개념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뭔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저처럼 머리가 어질어질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연봉에서 대출을 갚는 데 쓰는 돈은 얼마일까입니다. 만약 내 연봉이 2천만 원인데 한 해에 1년 동안 빚을 갚는데 400만 원을 쓴다면 400 나누기 2천에 100을 곱해서 20%, 연봉이 4천만 원인데 한 해에 빚을 갚는데 2천만 원을 쓴다면 DSR이 50%가 되는 셈이죠.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대출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대출도 많이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DSR과 비슷한 개념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가 있는데요. DTI와 DSR의 차이는 이 대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을 더해서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서 한도를 계산해요. 앞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요. 부동산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산기 사용 방법은 DSR 실전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씨의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이번에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기간은 30년에 거치기간은 없고 이자율은 4%입니다. 그리고 A씨는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있는데요. 1년 만기로 5천만 원을 받았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역시나 금리는 4%로 설정해 볼게요. DSR의 경우 총 원리금 상환 금액이 2,900만 원 정도이지만 DTI는 원리금 상환액이 1,9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DTI는 DSR과 달리 담보대출 외의 대출은 원금 상환액을 반영하지 않고 이자만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DTI와 DSR의 차이입니다. 맨 아래쪽에 쓰여진 DSR 58.37%의 의미는 만약에 A씨가 3억 원을 대출받게 된다면 본인의 연소득 중 58.37%를 매년 모든 종류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 DTI는 연소득 중 38.37%를 매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여러 가지 대출의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뜻이죠. 같은 연봉, 같은 빚을 지고 있어도 DTI 기준보다는 DSR 기준일 때 연봉 대비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중이 더 높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SR의 개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DS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DSR 40% 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앞서 3억 대출을 희망하던 A씨의 사례를 보면 DSR이 58.37%였잖아요. 그런데 DSR 40% 규제가 들어가면 대출을 3억까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1년까지는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안타깝게도 DSR을 40% 수준으로 맞추려면 희망 대출액을 1억 4천만 원까지 줄여야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업로드될 DSR 실전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7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DSR 40% 규제가 적용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이것이 전체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주택 또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로 조건이 바뀌었었죠.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대상 DSR 40% 규제는 원래는 2022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10월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2022년 1월로 앞당겼고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려던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대상 DSR 40% 규제는 1년을 앞당겨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세계의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금융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국제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이런 DSR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약 6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정소득이 작기에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미래소득까지 인정해서 대출을 내준다고 했지만 그거는 금융당국의 입장일 뿐이고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미래소득까지 인정해서 대출을 내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DSR 규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DSR 40% 규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총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 즉 개인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기타 대출에는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이 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등입니다. 이어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금융권의 DSR 규제 또한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과 똑같이 40%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 취급의 유형과 비중이 다르며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과 담보의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DSR 규제가 아무래도 제1금융권보다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2금융권을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으며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2022년부터는 대출 만기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기간이 줄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A씨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출 2에서 연원금 상환액을 보시면 1,000만 원 옆에 대출 총액 나누기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 7년이었는데 2022년 1월부터 5년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대출 총액을 7로 나누면 연원금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DSR이 조금 더 낮아질 텐데 이걸 5년으로 바꿨다는 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죠? 비주택담보대출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출 만기 산정 방식을 바꿔서 대출을 좀 더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용대출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앞선 A씨의 사례에서 만약 신용대출이 없어진다면 기존 1억 4천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게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이 바뀝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2022년 올해부터 DSR 규제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담보대출에서 그나마 자유로웠던 오피스텔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DSR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오피스텔의 1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네요.
이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DSR 규제의 개념과 DSR 규제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DSR 규제의 이론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PD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연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출 가능한 한도를 알아보고 직접 내 DSR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들로 인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규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규제가 심할 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DSR 40% 규제를 잘 파악하셔서 주택 매수 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설날이 지나고 DSR 실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